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피부 질환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산책을 많이 하고 더 외출을 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서 더러워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감염성이나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한 아이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샤워를 많이 시켜주고 샴푸를 많이 할 때 올바르지 않은 드라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 아이들은 몸을 털게 되고 어떻게든 발로 긁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피까지 날 정도로 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과연 우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끓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염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감염일 경우에서는 기생충, 세균, 곰팡이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외부 기생충이나 곰팡이로 인하여 귀가 너무나도 더럽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보호자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관적인 병변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끓고 피가 나게 되면서 감별이 어려울 때 있는데, 귀 끝이 있으면 여기 끝을 다 만져 주물러 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아이가 뒷발을 털게 되는 행위를 피날 페달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서는 우리 아이가 분명히 귀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려워한다는 반응이 그거죠. 이제 뒷다리를 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감염이다 아니다는 알 수 없지만 한 80% 정도는 감염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성이 무엇인지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올바른 약물을 처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염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부 기생충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옴진드기 아니면 일반 참진드기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경우에서 사람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여름철에는 더 많이 기생을 하기 때문에 꼭 외부 기생충 제제를 바르는 것 혹은 먹는 것을 꼭 복용하면서 방지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외부 기생충 제제를 바른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외부 기생충이 접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하였을 때 빨리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호자님들은 우리 아이는 외부 기생충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드기에 물렸다고 오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진드기가 피를 빨아 먹을 때 약을 같이 흡수하게 되면서 죽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에서는 진드기가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심해야 할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진드기는 결국 죽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생충이 아닌 경우에서는 세균 혹은 곰팡이가 제일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곰팡이가 소양감을 가장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 너무 귀를 긁어서 귀가 붓거나 나중에 더 심해지면 귀가 피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곰팡이의 경우에서는 병원에서 도말 검사 혹은 우드램프 검사 등을 통해서 곰팡이냐 아니냐를 진단하고 곰팡이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염성에 준해서 처치를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용제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먹는 약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연고, 소독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외용제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은 샴푸를 이용을 많이 하죠. 샴푸 또한 진드기성으로 있고 세균 곰팡이용으로도 따로 있는 것처럼 그에 맞는 샴푸 제제를 이용하여 샴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일반 샴푸랑 다르게 처방 샴푸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치료 목적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우리 아이에게 독하진 않는지 짧고 간략하게 샴푸를 한 다음에 우리 아이 피부 발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시간을 차차 늘려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약 혹은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대부분 외부 기생충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제제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하나를 바르더라도 광범위하게 외부 기생충, 다양한 외부 기생충들을 사멸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꼭 외부 기생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장사상충
약을 할 때에도 범위가 넓은 아이들은 외부 기생충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더 넓은 심장산성중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독제 그리고 연고입니다. 소독제를 먼저 뿌려주시고 주변에 있는 불순물들을 닦아주신 다음에 연고가 도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긁어서 피가 나고 딱지가 났을 때는 딱지 주변으로 잘 흡수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딱지를 통해서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염성이 아니라면 두 번째로는 비감염성에 대한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호르몬 질환 그리고 아토피가 있습니다. 호르몬 질환과 아토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호르몬 질환은 호르몬 부족 혹은 호르몬의 과잉으로 인하여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소양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호르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털이 빠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피부층이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약하게라도 오면은 당연히 세균이나 곰팡이들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별점은 꼭 병원과 주치의의 상의를 통해서 진단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르몬 질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쿠싱이라는 부신의 호르몬이 과잉으로 생기게 되는 질병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일어나는 탈모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우리 아이는 같이 기력 부분들도 저하가 되면서 충분히 병원에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질환이 아닌 경우에서는 면역매개성, 즉 아토피 질환이 있습니다. 아토피의 경우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하여 내 몸을 내가 공격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사람도 아토피가 꽤 많이 있는데 요즘은 약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약을 케어해서 크게 어려운 점 못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가 있게 되면 본인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긁기만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의 경우에서는 시기성 알러지와 환경적 알러지가 있습니다. 환경 알러지의 경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진먼지 진드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개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진먼지 진드기는 우리가 박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을 통해서 안전하게 약 조절을 통해서 아토피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 알러지의 경우에서는 특정 부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아이가 긁게 되고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건데, 특히 대부분은 간식이 많습니다. 사료의 경우에서는 조금 드문 경우가, 웬만한 사료들은 아토피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너무나도 혼합 비율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단일 제재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료만 먹는 경우에서는 식이 알러지가 드물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사료를 먹었을 땐 꼭 알러지가 오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실 땐 꼭 사료를 어떤 것을 먹이는지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처방 사료를 먹던지 사료를 변경하시는 것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토피를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린 부분은 진단적인 부분 접근이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감염성을 먼저 배제를 하고 세균, 곰팡이, 외부 기생충이 아님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토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호르몬 질환에 접근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아토피에 대한 확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아토피의 경우에서는 잠정 진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너무나도 심한 아이들은 스테로이드 제제까지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시적인 스테로이드 그리고 올바른 스테로이드 제제는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닌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검사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피부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피를 통해서 알러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를 외부 의뢰를 보내게 되면서 환경적인 알러지는 어떤 것이 유발을 하고 먹는 거에는 어떤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키는지를 구분해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내원해서 보호자님
얘기하고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병원에 내원하는 비율은 당연히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심장, 간보다도 훨씬 더 큰 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넓고 가장 많이 취약하고 환경과 접촉하기 때문에 충분히 병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부 질환이 더 심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여름철에 더더욱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피부 질환이 꼭 오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을 하여서 진단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피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피가 나지 않고 진물이 나지 않도록 꼭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